호환 마마가 전쟁만큼이나 무섭다는 말이 있지요. 실제로 대규모 살상 무기가 없던 옛날에는 전쟁에서보다 전염병과 가뭄 등의 재앙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곤 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급작스러운 인구 감소와 환경 변화는 세계사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이끌어내곤 했지요. 특히 몇몇 전염병은 한참 기세가 등등하던 군대에 제동을 걸거나 활기 넘치던 교역 등의 원인도 모를 치명타를 안기면서 예상치도 못한 변화를 이끌어내곤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같은 전염병을 경험했지만 동양에는 퇴보와 쇠퇴의 결과를, 서양에는 발전과 기회를 제공한 질병이 있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흑사병, 패스트가 바로 그 주인공이랍니다. 물론 패스트가 엔클로저 운동을 이끌어내고 자본주의가 자리 잡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흑사병으로 화죽지세처럼 퍼져나가던 동양 세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고, 서양은 자본주의뿐 아니라 사회복지 제도까지도 첫 주춧돌을 놓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요. 이번 영상은 그런 흑사병이 동서양에 미친 여러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도 틈틈이 새로운 틈새 지식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1. 동양의 쇠퇴. 역사상 가장 큰 땅덩어리를 하나로 통일한 불세출의 영웅 칭기즈칸, 그와 그의 후손들은 중국 대륙은 물론 러시아 동남부를 거쳐 헝가리, 폴란드 지역까지 손에 넣고 아바스 왕조까지 무너뜨리며 이슬람 영역까지 삼켜버렸습니다. 이로써 몽골 제국은 당시 육지로 연결된 유라시아의 거의 모든 지역을 발 아래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서양을 망라하는 무역로가 몽골의 통일적인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안전이 보장되고 수많은 물자들이 오가게 되지요. 무역인들이 머물고 활동할 수 있는 천여 개가 넘는 역참들이 들어서고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물자와 문화를 주고받으며 무역로 곳곳이 번성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역과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여행의 시대였으며, 유명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 역시 이때 여행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지요. 그야말로 세계가 하나 되어 역동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첫 번째 세계화의 장이며, 오늘날 자주 쓰는 표현으로 팍스 몽골리카라 불릴만한 시대였지요. 당시 몽골이 보여준 종교적 관용과 외교적 면책관, 국제적 지폐 등은 어떤 면에서 세계화된 현대의 자유무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답니다. 이때 월등히 앞서 있던 중국의 물질과 문화가 서양으로 전해졌고, 많은 유럽인이 풍요로운 중국과 아시아에 큰 자극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이 거대한 세계적 네트워크 안에는 세계를 한순간에 지옥으로 몰아넣을 결정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흑사병, 패스트였지요. 최초로 그 위험이 모습을 드러낸 곳은 중국 북부의 허베이성이었습니다. 1331년 쿠빌라이 칸이 수도를 세웠던 이곳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구의 90%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 후 20년 동안 중국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같은 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1200년에 1억 2400만 명이었던 중국의 인구는 1400년에 7천만 명에 불과했으니까요. 보통 희생자들의 살이 검게 변하며 죽어가기에 흑사병이라 부르는데요. 처음에는 주벼룩에 물려 전염되다가 이후 균이 폐에 침입한 사람들에 의해 기침 등으로 전염시키면서 더욱 빠르고 넓게 확산되어 갔지요. 병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실클로드를 통해 1347년에는 흑해에 이르렀고, 그 다음해에는 배를 통해 제노바에 도착해 이집트, 유럽, 터키의 도시들을 덮쳤지요. 1350년에는 북대서양을 건너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에 이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흑사병의 전파는 몽골 제국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몽골 제국의 젖줄은 무역이었고, 그 무역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물건, 그리고 정보가 끊임없이 이동하며 그 안에서 부가 창출되고 세금이 징수되는 시스템, 그것이 세계화된 몽골 제국의 최종 목표여 유지 시스템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무역은 꽁꽁 얼어붙었고, 몽골 제국의 각 칸들 역시 서로 간의 교류 없이 자신만을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가득이나 왕위 계승 문제로 갈라서 있던 제국 내의 각 칸들은 더더욱 분열되어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갔지요. 페르시아를 지배하던 이란국은 1335년에 멸망했고, 중국을 지배하던 몽골의 원나라는 명나라의 자리를 내줍니다. 몽골 본토와 중앙아시아의 몽골족은 그 명맥은 유지했지만 그 힘은 나날이 쇠약해져 간 것이지요. 그렇게 마르코 폴로가 보여준 가장 앞선 세계의 주인공들은 더 세계화적이고 역동적인 도약을 눈앞에 두고 급작스럽게 몰락해버렸지요. 일반적으로 오고타이 사후 왕위 계승 문제로 몽골군이 유럽과 서아시아에서 철수한 것만 알려져 있지만, 이후로도 국지적으로는 곧잘 전투가 벌어지곤 했지요. 1346년 12월 몽골이 카파 무역도시를 포위한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하지만 바로 이때 몽골 진영에 흑사병이 돌아 많은 병사들이 죽으면서 어쩔 수 없이 철수하게 됩니다. 크림반도에 위치한 이곳은 당시 중국 상인들의 종착점이며 베네치아와 제노바 상선들의 시작점이었지요. 당시 가장 핫한 교역 지점이었던 것이지요. 만약 몽골이 철수하지 않고 이곳을 점령했다면 이후 세계사의 판도는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곳을 나중에 오스만 제국에 빼앗기면서 직접 교역의 통로가 막힌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나라들이 적극적인 대서양 개척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한편 몽골 대신 새로 들어선 명나라는 몽골 쪽이나 외국의 영향을 받은 것들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유대교를 믿는 상인들은 모두 추방되었고 이름난 무역상들의 활동을 억압했지요. 초기에 감행했던 정화의 대대적인 해상원정도 포기하고 오히려 거의 대부분의 해양 교류를 막는 해금 조치를 감행하기도 했고요. 이는 무역의 많은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경제적 위축과 손실을 가져왔으며 당시 빠르게 바뀌고 있던 세계 정세에 어두워지는 계기가 되었지요. 무엇보다 이미 유럽은 르네상스를 거쳐 대서양 시대를 열었고 전 세계가 글로벌 무역에 뛰어드는 상황이었답니다. 다행히 중국의 도자기나 비단, 비금속 등이 유럽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상품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이에 해상무역이나 육로무역이 좀 더 자유로워지며 주춤했던 경제도 다시 발전을 거듭하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당시 기준 통화가 은이었고 당시 새로 발견된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대량의 은이 몰려들어 왔는데요. 마치 중국 경제와 무관한 스페인의 조폐공사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는 것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었지요. 결국 명나라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여기에 아메리카의 은탄광이 고갈되면서 더 큰 혼란에 빠지지요. 이런 와중에 또다시 흑사병이 발발하게 됩니다. 베이징의 인구 60%가 패스트로 죽었고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패스트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혼란과 전염병의 만연으로 사회가 급격히 불안해진 틈을 타 청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에 어떤 학자는 명나라가 청나라가 아니라 쥐, 즉 패스트 때문에 멸망했다고 말하기도 했지요. 이렇듯 몽골과 명의 교체기마다 대유행한 흑사병은 지속적인 상공업 발전을 방해하면서 자본주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2. 유럽 자본주의의 계기. 중국에서 시작된 패스트는 전 세계로 펼쳐진 몽골의 무역로와 해상로를 통해 유럽으로도 빠르게 전파되었지요. 1300년부터 1400년 사이에 유럽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자 농사지을 사람이 없었지요. 이에 땅 한번 갈아보지 못한 영주나 지주는 농민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돈을 주고 농사를 짓는 방법을 택했지요. 더불어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가 신장되고 삶이 개선되었답니다. 서서히 임금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점차 농노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했지요. 흑사병으로 성직자들 역시 많이 사망했으며 신자들 또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권위도 흔들리며 봉건제도의 붕괴를 재촉하고 있었지요. 흑사병은 그렇게 서서히 봉건제도를 무너뜨리며 자본주의의 싹을 틔우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답니다. 한편 영국의 경우 흑사병으로 인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자 농작물을 소비할 사람도 덩달아 줄어버립니다. 인건비는 올라갔는데 농작물은 남아도는 것이지요. 농작물 가격은 내려가고 수지가 맞지 않게 되지요. 이때 영국은 한창 양모 수출로 재미를 보기 시작할 때였고요. 이에 지주들은 병작지에 울타리를 둘러친 뒤 거기에다 양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이같이 양을 기르기 위해 울타리를 둘러쳤던 것이 1차 앵클로저 운동입니다. 이때부터 농민들이 지주들로부터 쫓겨나 도시 노동자로 본격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지요. 이후로도 두 차례의 앵클로저 운동이 이어졌답니다. 이때는 농경기술이 발전해 더 적은 사람이 더 많은 땅을 경작할 수 있었고 지주들이 다같이 사용하는 공유지와 유지까지 자신의 것으로 확보하려 울타리를 친 것이지요. 이미 인구는 엄청 늘었는데 농사를 지을 땅이 사라져버린 농민들은 결국 도시로 나아가 임금 노동자가 되었고 여기저기서 노동자가 몰려들어 임금은 갈수록 더 낮아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들이 막 발전을 시작한 상공업자들에게 값싼 노동력을 무수히 제공하면서 유럽의 자본주의는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3. 유럽 복지 국가의 첫발. 한편 흑사병으로 가족을 잃고 떠도는 사람, 전염병을 피해 떠돌던 사람, 전쟁 등으로 떠돌던 사람 등 불황자들과 거린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당시 노동력 부족으로 임금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지주들은 더 쉽게 노동자를 확보하고 임금이 통제되길 바랐죠. 이에 불황과 걸식을 금지하고 임금의 상한선을 두는 노동자 규제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그들이 일을 하고 임금도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때부터 불황자와 빈민에 대한 법의 통제를 본격화한 것이지요.
하지만 불황자들은 더 늘어만 갔습니다. 무엇보다 경작지를 모규지로 전환하는 엔클로저 운동이 확대되면서 농노들이 유랑민으로 내몰렸고 몇 년 동안 흉작도 계속되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헨리 8세가 수도원을 해체해 교회에서 보호하던 사람들까지 불황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황자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헨리 8세는 불황자 처벌법을 공표합니다. 이 법은 노동을 하지 않고 떠도는 불황자들을 태형 등으로 엄격히 처벌합니다. 단, 노인과 노동, 무능력자를 선별하여 국어를 허용할 수 있게 했지요. 이는 근대적 사회복지제도의 효시로 알려진 튜더 빈민법과 엘리자베스 구빈법으로 이어집니다. 이 법들은 노동력이 있는 자와 노동력이 없는 자를 구별하고 노동력이 있는 자에게는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력이 없는 자에게는 나라에서 구제해주는 것이지요. 또한 구걸과 개인적 자선을 일절 금지하는데요. 이는 국가 주도로 공적 자선을 시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구빈세가 신설되어 빈민구제의 재원이 마련됩니다. 이렇듯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을 구별하고 나라가 세금으로 빈민을 제도적으로 구제하는 것. 이것이 복지국가의 초기 모습이지요. 이렇게 흑사병 등으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확보하고 임금을 억제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시작된 법들이 하나 둘 복지국가로 가는 첫발을 디디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흥미롭게 들으셨는지요? 흑사병처럼 하나의 현상이라도 입장과 처지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지는 법이지요. 우리 또한 어떠한 일에도 그 결과를 속단하지 말고 우리의 의지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